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4살 된 여자입니다. 결혼 생활 1년을 넘기고 결국 이혼을 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남편은 같은 직장에서 만났습니다. 이쪽 지역은 지방으로 영세하는 작은 공장들이 많은 동네예요. 젊은 사람들도 많이 없는 동네에서 한 직장에서 같은 또래로 만난 미혼의 두 남녀였다 보니 금방 가깝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이런 거 참 좋아하시는 분들이다 보니 저희가 말이라도 한마디 나누고 그러는 걸 목격하면 빨리 결혼하라는 식으로 농담들을 하셨죠. 그런 분위기 덕분에 그랬나 친해지고 나서 연애로 발전하기까지 그다지 긴 시간이 필요하지는 않았습니다. 연애할 때는 물론이고 연애를 시작하기 전부터 결혼 자체에는 큰 욕심이 없었어요. 그건 당시 남편도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동병상련이라고 해야 할까요? 두 사람이 처한 상황이 너무나도 많이 비슷했었어서 그랬나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했죠. 그러다 결국 연애 1년 반이 넘어가면서 본격적으로 저희 둘 사이에 결혼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연애 1년 반 하는 동안 공과 사는 구분하자고 일터에서는 최대한 말 한마디 나누지 않았지만 점심시간에 식사는 무조건 같이 했었으니 매일같이 시간을 보내는 거나 다름없었죠. 1년 반, 일수로만 따져도 500일이 넘는 긴 시간을 함께했고 남편이라는 사람에 대해선 시부모님 제외하고 세상에 누구보다 가장 많이 알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결혼하고 나니 제가 알던 사람이랑 지금의 남편이 서로 다른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함께 행복한 미래를 그리던 그 사람이라는 생각이 더 이상 들지 않을 정도로 순식간에 돌변해버리더라고요. 그리고 결국 이혼까지 하게 되었고요. 이혼이라는 결정을 내리는 게 저에게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라는 사람이 잘못을 깨닫고 그걸 다시 되돌리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이는데 지금 이혼하나 1년 뒤 혹은 10년 뒤나 20년 뒤에 이혼을 하나? 결국엔 언제냐만 다를 뿐이었지. 이혼 말고는 다른 생각이 들지 않았고 결과는 다 똑같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최대한 빨리 결정을 내리고 과감히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다니는 공장이 월급이 넉넉한 편은 아니에요. 그만큼 일도 힘들게 없고요. 일하는 사람들도 숨기는 게 없다 보니 월급에 대해서도 서로 돈을 얼마나 버는지 숨길 것도 없었습니다. 연애 초반에는 남편이 조금 무리한다 싶을 정도로 돈을 펑펑 쓰기 시작했었죠. 제가 다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 만큼 말이에요. 그래도 최대한 한 번은 남편이 사면 다음 한 번은 제가 사는 식으로라던가 혹은 남편이 비싼 밥을 샀거나 비싼 데이트를 준비했으면 못해도 커피값 정도는 제 돈으로 계산을 하고 그랬습니다. 나름 합리적이라는 생각을 했는데 남편이 언젠가부터 돈이 너무 없다, 돈이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가 없다며 신세한탄을 하기 시작했었죠. 한 번은 장어를 먹으러 가자더니 있는 대로 실컷 먹어놓고선 저보고 계산을 하라고 한 적도 있었어요. 맨날 나만 살 수는 없지 않냐면서 저한테 계산을 강요했는데 미리 말했어도 사줬을 것을 다 먹고 계산하는 순간까지 숨겼다는 사실에 열이 받긴 했지만 한편으로는 남편이 저랑 연애한다고 해서 그동안 무리하고 있었다는 걸 깨닫게 되었고 그 바로 다음날에 남편과 데이트 통장을 만들자고 했어요. 월급날에 서로 얼마씩 같은 금액 따로 모아놓고 한 달 데이트는 그 통장 안에서 해결하는 식으로 했죠. 둘 다 50대 50 같은 금액으로 데이트를 하게 되었으니 그 이후로는 남편이 돈이 없다는 투정도 부릴 일이 없었고 당연히 돈 문제로 서로 얼굴 붉힐 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둘 사이에 싸우는 문제가 사라져버리게 되었는데 저희는 그게 저희가 서로 너무 잘 맞아서 그런 거라 생각을 했던 것 같네요. 다툼도 없이 연애도 하고 있고 일터에서 마주치는 분들마다 둘이 너무 잘 어울리는데 결혼은 언제 할 거냐는 질문을 매일같이 받았으니 말이에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랑 남편은 우리 둘이 결혼해서 서로 힘을 합친다면 이렇게 연애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행복하고 밝은 미래를 꿈꿀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갖게 되었습니다. 다만 마음에 걸리는 게 하나 있었죠. 저희가 처한 상황이 너무나도 비슷했었다고 했잖아요. 사실 양가 부모님 형편이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었거든요. 제 월급의 일부로 집에 생활비를 보태야 했기에 저금은 꿈만 같은 소리나 마찬가지였었죠. 저희 부모님이 아직도 경제활동을 하고 계시긴 했지만 두 분 벌이를 합쳐도 넉넉한 편이 아니었고 거기에 고모네가 하던 사업에 보증 한번 잘못 서는 바람에 갚고 있었던 빚까지 있었거든요. 그런 와중에 제가 결혼하게 되면 부모님이 얼마나 힘드실지 그 생각을 하면 결혼해서 행복하게 가정 꾸리고 살고 싶은 생각이 하다가도 절로 사라지고 그랬습니다. 남편의 경우는 생활비를 보태고 있는지 그런 내용에 대해선 전혀 몰랐어요. 부모님 노후가 안 되어 있다는 것 정도만 알고 있었습니다.
결혼 이야기 오가고 있던 상황이긴 했지만 워낙에 그런 이야기 꺼내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었고 저 또한 제 상황이 그런 것까지 하나하나 꼬치꼬치 캐묻기엔 썩 좋은 편도 아니었다 보니 자세하게 물어본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남편도 모아놓은 돈이 없던 걸로 보아 저랑 비슷한 상황이겠거니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갔었죠. 그렇게 둘이 결혼을 하느냐 마느냐 어영부영 이야기만 나누던 와중에 우연찮은 기회로 양쪽 부모님들께 비슷한 시기에 연애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들키게 되었죠. 그동안 저희 부모님도 저한테 결혼은 언제 하냐, 남자는 안 만나는 거냐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면 내가 무슨 결혼이냐며 결혼 생각은 전혀 없다고 대답했었고 연애도 시간 낭비라는 식으로 거짓말을 했었는데 남자친구였던 남편이 집 앞까지 데려다주는 모습을 들키고 말았으니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었지요. 부모님의 반응은 예상외였습니다. 결혼하면 여지껏 제가 매달 보태던 생활비를 더 이상 드리지 못하게 되니 당연히 제 결혼을 반기지 않을 거라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부모님은 당신들 형편 때문에 제가 결혼 생각도 없다 그랬던 것 가지고 여지껏 나름대로 소가리를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깟 생활비 안 받아도 되니 네 인생을 살라고 하루빨리 날 잡아서 결혼도 하고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고 해주셨어요. 게다가 제가 보태던 생활비 급할 때는 요긴하게 쓰긴 하셨지만 대부분을 안 쓰고 모아두셨다며 저한테 2천만 원이 들어있던 통장을 건네주셨어요. 언젠가 제 생각이 바뀔 날이 올 거라 생각하셨고 그때를 위해 쭉 모아두고 계셨다더라고요. 지루한 이야기라 여기서 줄이겠지만은 정말 저희 세 가족이 서로를 부둥켜 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부모님과 그 일이 있던 뒤로 남편이 시부모님이 저를 보고 싶어 하신다는 말을 전해왔었죠. 남편도 저희가 연애하고 있던 사실은 집에다가 따로 말을 꺼낸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때는 딱히 다른 생각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랑 마찬가지로 어쩌다가 저희가 데이트하는 걸 목격하셨다던가 주변 아는 분이 슬쩍 말을 해줬다던가 그렇게 생각했었죠. 남편 집에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시어머니가 저를 엄청나게 반겨주셨습니다. 우리 며느리 될 사람이 어떻게 생겼나 했더니 이렇게 생겼구나 하면서 좋아하셨죠. 결혼 생각 없다던 우리 아들을 어떤 아가씨가 꼬셔냈는가 궁금했다고 왜 진작에 인사 한 번을 오지 않았느냐 하면서 반겨주셨지만 그 와중에도 우리 아들이 워낙에 인물도 훤칠하고 잘났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여자가 없을 거라 생각해 본 적 없다며 하루 왼종일 남편 칭찬만 그렇게 하셨던 게 기억이 나네요. 그때야 저희 부모님이 제 연애 소식에 쌍수를 들고 환영하셨던 것처럼 시부모님도 결혼 안 한다던 아들이 올해 만난 연애 상대가 있고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다니 저희 부모님과 똑같은 경우 아니겠냐 생각을 했는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니 제 앞에서 아들을 추켜 세워주려고 했던 말이 아니고 제가 남편한테 눈이 멀어서 어려운 집안 형편인데도 불구하고 연애를 하고 있구나 하는 식으로 대놓고 저를 저격해서 꺼냈던 말이구나 싶습니다. 아무튼 양가 부모님이 자식들 결혼을 이렇게 바라고 있었다 보니 그 이후로는 결혼까지 가는데 뭐 하나 어려울 게 없었어요. 결혼을 위해 모아놓은 돈은 저희 부모님이 저 대신 모아놓은 2천만 원과 제가 힘든 상황에도 어렵사리 모아놓았던 돈 2,500, 그리고 남편이 적금으로 가지고 있던 돈 1,500 해서 6천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그래도 이쪽 지역이 집값이 그렇게 비싼 편도 아니고 해서 신혼집을 구하는 데에는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비록 제가 태어난 해랑 거의 비슷한 시기에 지어진 구축 아파트긴 했지만 말이에요. 집을 구하는 과정에서 돈이 모자라 대출을 1,500 정도 받았습니다만 맞벌이 하는데 1년이면 다 갚을 수 있다는 자신도 있었어요. 대출도 능력이라고들 하지만 저희 집이 빚 갚느라 아직도 고생하는 걸 보면 얼마나 된다고 그 빚을 질질 끌고 있을 생각도 없었고 당장 허리띠 졸라매서라도 1년 내로 갚는 걸 목표로 삼았습니다. 신혼살림 같은 건 당장 필요한 것들을 제외하면 돈 모이는 대로 하나씩 천천히 장만하기로 했고요. 결혼식은 단촐하게 열었습니다. 비용을 아끼고자 하는 목적도 있었고 양가 친척분들 제외하면 하객들이 대부분 직장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었던지라 많이 겹치기도 했었거든요. 친구들도 다 서울이며 대도시로 떠난 지 오래라 결혼식에 올 수 있는 친구들도 거의 없었기도 하고요. 감동적이었던 건 같이 근무하면서 좋게 지내왔던 언니들, 어머님들이 다 같이 십시일반해서 축의금을 엄청 많이 해주셨어요. 저랑 남편 두 사람한테 축의금을 주는 거니 많이 한 게 절대 아니라고 하긴 했지만 저희를 챙겨주는 게 눈에 보일 정도였어요. 거기에 저희가 신혼살림은 하나둘씩 맞춰나갈 거라고 했던 말을 듣고는 집에서 안 쓰는 것들도 잔뜩 가져다 주셨고
직장 동료분의 남편 되시는 분이 도배장판을 하신다고 해서 그것도 정말 인건비만 받고 그냥 해주시기까지 했습니다. 신혼집에 이런저런 살림들이 들어오니 제법 사람 사는 집 같더라고요. 사실 집에 침대랑 냉장고 하나만 두고 어떻게 살아야 했는데 TV며 소파까지 들어와 있으니 느낌부터가 다르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여러 사람의 축복 속에 저희는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정말 남부러울 것 없이 행복하게 잘 살고 싶은 생각밖에 없었고 남편과 함께라면 그렇게 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실제로 결혼하고 반년 정도는 연애할 때랑 마찬가지로 다툼 한 번 없이 잘 지냈어요. 계란 후라이 몇 개에서 참기름에 밥을 비벼 먹어도 연애할 때 먹었던 파스타 같은 음식들보다 훨씬 맛있을 정도로 좋았어요. 그 신혼의 행복을 느끼던 반년만큼 또 시간이 지나니 그때의 행복이 거짓말처럼 느껴질 만큼 힘든 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결혼 후 맞는 천명절이었어요. 그래도 명색이 천명절인데 빈손으로 갈 수 없으니 집에서 명절 음식도 좀 넉넉하게 하고 더불어 시부모님 드릴 용돈도 챙겨서 시댁으로 출발했지요. 어떻게 보면 결혼하고 처음 드리는 용돈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첫 명절이 있기 전에 어버이날이 있긴 했는데 용돈은 됐고 맛있는 거나 먹으러 가자고 하셔서 지역에서 유명한 한우 소갈비집에 다녀왔었거든요. 준비했던 용돈보다 더 큰 돈을 써버리는 바람에 어찌저찌 계산만 하고 용돈은 따로 챙겨드리질 못했었습니다. 아침 일찍 가서 제가 해가지고 간 음식으로 식사를 하고 시간 보내다가 저녁 때쯤 돼서 친정으로 향할 생각이었어요. 친정 가서 저녁 먹고 집으로 돌아올 계획이었고 출발하면서 그때 얼마 안 되지만 용돈을 준비했다고 시부모님께 전달해드렸거든요. 그리고 나서 출발하기 위해 짐 챙기고 현관 앞에서 신발을 신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잔뜩 짜증이 난 표정으로 저를 불러 세우시더군요. 가기 전에 할 이야기가 있다며 다시 안으로 들어와 보라고 하시더니 용돈 액수가 이게 뭐냐면서 잔소리를 시작했습니다. 어디 집 누구네 며느리는 명절 때 용돈을 얼마나 준다더라. 해외여행을 보내줬다더라. 무슨 날이면 날마다 기본으로 100만 원씩은 준다더라 하면서 대놓고 제가 준비한 용돈이 액수가 너무 적은 거 아니냐 따지더라고요. 아버님 20, 어머님 20 해서 40만 원. 솔직히 저도 애매하고 적은 액수라는 거 인정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친정부모님 용돈이라고 돈을 더 챙겼던 것도 아니고 저희 형편이 형편이었던 만큼 나름 저희가 드릴 수 있던 최대한의 금액을 드렸던 거였거든요. 갚고 있는 대출도 있고 살림살이 다 장만하긴 했지만 솔직히 쓰던 거 받아온 게 대부분이라 바꿔야 할 것들도 많았기도 했고요. 당장 자동차도 없어서 장이라도 보러 갈라 치면 가장 가까운 마트가 걸어서 30분 거리에 있어서 그런 것들도 고역이던 상황이었거든요. 어버이날 때 친정부모님께도 시부모님께 드리려던 금액과 똑같이 10만 원 준비했었는데 저희 부모님은 그 돈도 저희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돌려주셨었어요. 비교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시어머니가 먼저 다른 집 며느리 이야기를 꺼냈으니 그런 생각이 안 날래야 안 날 수가 없었죠. 그런데 남편은 거기서 한술 더 떠서 친정부모님 드리기로 했던 용돈을 시부모님께 드리라고 하더라고요. 한다는 소리가 어버이날 때도 우리가 드렸던 돈 돌려주시지 않았냐며 이번에도 다시 돌려주실 게 뻔하니까 그 돈을 일단 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잔소리가 듣기 싫어서라도 드리려면 드렸겠지만 절대 그러고 싶지는 않아서 저도 막 나갔어요. 받기 싫으시면 그 돈도 돌려달라고 제가 그냥 도로 가져가겠다고 했죠. 시어머니는 그런 저를 보고 미쳤냐고 제정신이냐며 역정을 내기 시작했고 결국 저도 똑같이 치사하게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족의 명절이라는 추석 때 시부모님하고 대판 싸우고 돌아왔어요. 제가 꺼낸 말 때문에 남편하고도 대판 싸워서 친정에는 가지도 못했습니다. 제가 시어머니한테 먼저 결혼 비용을 가지고도 이야기를 했거든요. 제가 결혼 비용을 남편보다 2배도 아니고 자그만치 3배나 더 해온 건 알고 계시냐고요. 남자가 집 사오고 여자가 혼수 채우는 게 아무리 옛말이라지만 반반 결혼도 못했는데 저희가 어떻게든 부모님 부담 안 드리고 잘 살아보겠다 발버둥 치는데 그게 그렇게 서운하셨냐고 저도 똑같이 서운하다고 한마디 했거든요. 그 덕에 집안 분위기가 아주 초토화가 됐고 남편도 너 우리 부모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느냐며 저한테 서운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남편하고도 한동안 냉전 상태로 말도 안 하고 지냈죠. 그렇게 싸웠는데도 풀리긴 풀리더라고요. 서로 내가 잘못했네, 내가 너무했네 하면서 사과를 한 건 아니에요.
여전히 시부모님은 저한테 열이 받을 대로 받아서 연락도 안 하던 상황이 돼버리고 말았지만 그렇다고 저희끼리도 말 안 하고 지낼 수는 없었으니 어물쩡 화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차라리 남편과 풀었을 때 확실히 짚고 넘어갔어야 했을까요? 결국 이게 빌미가 되어 이혼까지 하게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시댁과 연을 끊다시피 했지만 그건 단지 시어머니와 저 둘 사이의 문제였지. 남편과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연락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지요. 제가 시어머니와 그렇게 되었다고 남편도 덩달아 연을 끊고 살게 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어요. 그냥 언젠가 시어머니가 제가 그 아끼는 아들과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어쩔 수 없이 그랬었구나 하고 알아주기를 바랄 뿐이었죠. 그리고 제가 결혼할 당시에 신혼집 구한다고 대출받으며 맹세한 대로 결혼 1년 만에 얼마 안 되는 돈이긴 했지만 그때 받은 대출금을 다 갚아버리게 되었어요. 요즘 제 또래 사람들한테는 거저준다고 해도 싫다고 할 정도로 지어진 지 오래된 14평짜리 좁디 좁은 아파트였지만 빚 하나 없이 오롯이 내 집이 생겼다는 게 주는 의미는 상당히 컸고 그만큼 행복했습니다. 남편한테도 이제 이 집에 살면서 열심히 돈 모아서 먼저 자동차부터 사고 그 이후에는 남들한테 자랑할 만큼 괜찮은 아파트 구해서 이사 나가자. 앞으로의 계획도 이야기했어요. 정말 그 이야기를 꺼낼 때만 해도 남편과 평생 행복할 미래만을 꿈꾸며 살고 있었는데 그 이야기 꺼낸 지 얼마 안 있어서 남편이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해왔습니다. 이제 대출도 다 갚았는데 언제까지 아끼고 살 거냐며 앞으로 매달 시부모님께 100만 원씩 용돈을 드려야겠다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세상에 지금 그게 뭔 소리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했더니 한 달에 500이나 버는데 100만 원 정도 없는 셈 쳐도 사는데 아무 지장 없지 않냐고 하는 겁니다. 대출 갚을 때 매달 그 정도씩 나갔거든요. 남편이 한다는 소리가 원래도 그 돈 없이 산 거나 마찬가지 아니었냐고 하는데 제가 다 어이가 없더라고요. 500이나 버는 게 아니고 우리 맞벌이에서 고작 500을 벌고 있는 거 모르냐고 한마디 해줬어요. 그리고 그 돈이 당신 혼자 버는 것도 아닌데 왜 그걸 시댁에다만 주자는 소리를 하느냐 따졌죠. 제 말에 남편은 어차피 장인 장모님은 돈 줘도 안 받으시지 않냐며 시어머니랑 용돈 가지고 싸울 때 했던 말을 그대로 똑같이 하는 겁니다. 또 한다는 소리가 너 평생 우리 부모님 안 보고 살 생각이냐며? 그 돈 들이면 어머니도 어디 가서 며느리가 매달 돈 100만 원씩 준다고 자랑하고 다닐 수 있을 테고 설날에도 안 찾아갔던 거는 물론이고 여태까지 제가 못했던 거 전부 다 용서해 주실 거다 하더라고요. 그딴 식으로 용서받고 싶지도 않고 솔직히 시어머니랑 안 보고 살면 나는 편하다고. 그렇게 돈 얼마 가지고 가까워져야 하는 사이라면 그냥 계속 이렇게 살겠다 한마디 했습니다. 남편은 그런 저를 두고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인간미가 없냐며 집을 휙 나가버렸어요. 전화도 안 되고 회사에도 안 나오더라고요. 잘리면 어쩌려고 저러나 했더니 회사에는 또 시아버지가 입원을 해서 병간호를 해야 한다고 급하게 휴가를 냈대요. 오히려 직장 동료들이 저를 탓했죠. 아무리 시부모랑 사이가 안 좋아도 시아버지 아픈 것도 모를 수 있느냐 하면서 말이에요. 진실을 말해주고 싶었지만 제 얼굴에 침 뱉기라 생각하고 말을 아꼈습니다. 그렇게 집을 나간 남편이 일주일 만에 집에 돌아왔어요. 혼자서 돌아온 게 아니고 시부모님을 모시고 돌아왔습니다. 무슨 상황인지 너무 난데없어서 거실 낡은 소파에 앉아서 멀뚱멀뚱 세 사람을 쳐다만 보고 있었죠. 시부모님과 남편은 제가 있는 둥 없는 둥 신경도 쓰질 않고 지들 할 일을 하더군요. 남편이 안방문을 벼랑간 열어 제끼더니 그래도 어떻게 자식이 부모님 두고 큰 방을 쓰겠냐. 부모님이 쓰시라. 이딴 소리를 꺼내고 있고 시부모님은 거기서 또 아니다. 아들 집인데 집주인이 큰 방을 써야지. 우리는 작은 방이면 족하다. 이러고 아주 자기들끼리 주고받으면서 생쇼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이가 없어서 웃음도 나오질 않았습니다. 남편을 붙잡아서 이게 지금 상의도 없이 뭐 하는 짓이냐고 한마디 따져 물으니 이제 자식된 도리를 해야겠다며 효도 좀 하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곶감냐면서 오히려 저한테 큰 소리를 치더라고요. 알고 보니 결혼 전에는 시부모님한테 생활비는커녕 용돈 한 푼 줬던 적도 없었던 거죠. 저희 부모님이 일부 돌려주시긴 했지만 어려운 상황에 저도 죽자 살자 모은 돈이 4,500이나 됐는데 시부모님한테 따로 생활비나 용돈을 드렸던 것도 아니면서 뭘 했다고 꼴랑 1,500만 원 들고 와놓고 이제서야 왜 자식된 도리를 한다고 하느냐 따질래다가 그냥 그러라고 했어요. 안방을 시부모님한테 드리든 작은 방을 드리든 용돈을 주던 전 재산을 가져다 바치던 자식 노릇 실컷 하라고요. 얼마 되도 않는 벌이로 시댁에 죄다 퍼주려는 남편도 이해가 가질 않았지만 14평짜리 다 쓰러져가는 아파트에
싸워서 영까지 끈타시피 한 며느리랑 한 집에 살겠다고 찾아온 시부모도 솔직히 제정신으로 보이지는 않았거든요. 저는 이 말도 안 되는 장단에 같이 잠그고 부기고 쳐줄 자신이 없다고, 아무래도 우리 결혼 생활은 여기까지인 것 같다고 이혼하자고 말을 꺼냈습니다. 내가 가져온 돈 4,500에 대출금은 같이 갚았으니까 500만 원으로 싸게 쳐주겠다 하고 합쳐서 5천만 원 준비해 놓으라 했어요. 그 돈만 돌려받으면 어머님한테 매달 100만 원을 주든 1,000만 원을 주든 나는 상관 안 한다고 했죠. 내 짐 챙겨서 나가는 길에 시어머니한테는 아들이 끝내 부모님 끔찍히 챙기는 효자가 되었다고 기분 참 좋으시겠다고 한마디 빈정거리고 저는 싸놓은 짐 들고 친정으로 향했어요. 친정 부모님은 많이 놀라신 듯 했고 처음에는 어떻게 잘 풀어보란 듯이 말씀하셨지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부 다 이야기를 들으니 화해할 것도 없다고, 요즘 이혼이 뭐 흠이나 되냐면서 하루빨리 이혼하라고 제 편을 들어주셨네요. 이 상황을 들은 직장 동료분들도 비슷한 반응이었는데 상황을 듣더니 단체로 남편한테 가서 한마디 해주고 왔네요. 우리가 니들 행복하라고 그 돈을 만들어 축의금을 해주고 살림살이들도 나눠줬지 이혼하라고 준 거 아니라고. 자초지종 네 상황 들어볼 것도 없이 남편인 너가 잘못해서 이혼하게 된 거니 축의금은 언제까지 해서 자기들한테 환불하라고 한마디 쏘아붙이더라고요. 남편은 그 사이에서 찍소리도 못하고 깨갱거리고 있다가 얼마 뒤에 저한테 미안하다고 연락이 왔어요. 짐 싸서 찾아왔던 시부모님도 다시 짐 챙겨서 집으로 돌아가셨다. 자기가 잠깐 여태껏 부모님한테 못했던 거 생각했더니 정신이 어떻게 됐었나 보다 하면서 싹싹 비는 거 아니겠어요? 그토록 원하던 삶을 살게 해준 건데 왜 이제 와서 후회한다고 그러냐고, 언제가 되었든 간에 자식의 도리를 해야 할 날이 찾아오지 않겠냐고. 그때 가서 이혼하나, 지금 이혼하나 나는 다를 거 하나 없으니 그냥 지금 이혼하자고 했어요. 그게 아니면 결혼기간 꽉꽉 채워서 지금 돌려받아야 할 돈에 더불어 위자료까지 팍팍 뜯어내겠다고요. 그럴 일이야 없겠지만 여차하다 애라도 생기면 위자료는 물론이고 양육비까지 싹 다 털어갈 테니 사랑구실이라도 하고 살고 싶으면 지금 이혼하자고 했죠. 그렇게 제 짧은 결혼 생활은 막이 내리고 말았습니다. 돈은 어떻게 돌려받으려나 걱정이 되긴 했어요. 그도 그럴 게 저희야 돈이 없었던 특수한 케이스여서 그렇지. 그 집이 워낙에 매매가 안 되는 매물이거든요. 주변에 재개발할 건덕지도 없고 오래돼서 아무도 사고 싶지 않아 하는 그런 아파트요. 어떻게 손해라도 크게 봐서 그 집 팔아가지고 제 돈을 마련해 올 줄 알았는데 시부모님 살고 있는 집 전세금 빼서 제 돈을 해줬네요. 시부모님 소원대로 아들 명의 집에 들어가서 살게 된 거나 마찬가지죠. 물론 거기에는 아들 대신 효도해줄 며느리가 없다는 사실만 제외하면 말이에요. 이혼하면서 가장 두려웠던 게 결국 회사에서 매일같이 남편을 마주해야 한다는 사실이었는데 이것도 곧 해결될 것 같습니다. 남편이 다른 공장을 알아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아프지도 않은 아버님 핑계로 장기휴가를 냈던 것부터 시작해서 저랑 있었던 일까지 아주 회사에서 사람 다시 봤다고 인망이 뚝 떨어져 버리고 말았거든요. 속이 후련하긴 하지만 제가 이혼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을 거 알고 있어요. 그래도 다시 한번 열심히 행복해지려고 노력해볼 계획입니다. 적어도 말도 안 되는 효도에 눈이 멀어서 모든 걸 잃고 저까지 잃어버린 어리석은 남편보다는 더 행복하기 위해서라도 말이에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